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대규모 해골 집단이 발견된 이곳은 스톤헨지가 치유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신비한 장소입니다. 왕들의 골짜기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류 최대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함께 가시죠. 20.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잉글랜드 윌트셔의 썰즈베리 평야에 자리한 고대 메갈리스 건축물로 약 2마일 떨어진 암즈베리 서쪽에 위치합니다. 외부에는 약 13피트 높이와 7피트 폭, 그리고 약 25톤의 무게를 지닌 사륨 스탠딩 스톤으로 이루어진 외부 고리가 있으며 이 고리들은 연결되는 수평 린텔 스톤이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파란색 돌들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내부에는 자유롭게 서 있는 트리리톤과 두 개의 큰 사륨 스톤이 수평 린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된 스톤헨지는 하계 소행성 일출과 동계 소행성 일몰과 일치하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기념물 복합체인 어스워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고 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약 3100년부터 1600년경까지 여러 단계로 건설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2600년경부터 2400년경 사이에 거대한 사륨 스톤으로 이루어진 원을 추가했습니다. 건축물의 초기 단계인 외부 원형 어스뱅크와 감싸는 기가 약 31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데이팅 결과에 따르면 파란색 돌들은 현재 위치에 약 2400년에서 2200년 사이에 놓였으며 이 이전에는 3000년경에도 이미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9. 에어리어 51. 네바다 사막의 한복판에 위치한 에어리어 51로 이어지는 먼지 낀 표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은 철사 울타리 폭탄문, 그리고 용의증 반입금지 표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의 최상급 기밀 군사 기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곳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바깥에서는 모든 각도가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으며 희색 암흑이 칠해진 윈드쉴드를 가진 화이트 픽업 트럭이 먼 언덕 꼭대기에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에어리어 51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각종 사막 거북이와 토끼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길에 내장된 센서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추측과 이론이 에어리어 51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계인 음모론에 따르면 외계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주장 중 하나는 1947년 로스웰 추락 사고가 뮤턴트 난쟁이들이 조종하는 소련 비행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며 잔해가 아직도 에어리어 51의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지의 한 곳이 1969년 달 착륙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화와 전설에도 불구하고 에어리어 51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 안에 외계인이나 달 착륙 영화 촬영장이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뿐입니다. 에어리어 51의 금기된 성격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썸네일에서는 두 남자가 땅 위에 4개의 거대한 해골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인간 해골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들이 외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 18. 비열 암호. 비열 암호는 금, 은, 보석으로 구성된 약 4,300만 달러의 재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의 암호문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첫 번째 텍스트는 위치를 설명하고 두 번째 텍스트는 재산의 내용을 설명하며 세 번째 텍스트는 재산의 소유자와 그들의 친족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두 개의 남은 암호문을 해독하고 재산을 찾으려는 여러 시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7. 버뮤다 트라이앵글.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전설은 1945년 12월에 남플로리다 해안에서 군용 비행기 한 그룹이 실종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우리는 백색 물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라디오로 말한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실종된 승무원을 찾으러 보낸 13명의 군인도 사라졌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버뮤다, 플로리다 및 푸에르토리코를 기준으로 삼은 삼각형 모양의 해역에 연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신비한 실종 사건과 접촉 사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948년과 1949년에는 각각 한 해의 차이로 2대의 영국 남미 항공의 여객기가 해당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악마의 삼각지대, 잊혀진 곳,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수수께끼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우주선에 탄 외계인, 웜홀, 신화 속에 사라진 대륙인 아틀란티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16.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여성 군주로 기억되지만 대중문화 속에서는 매혹적인 매력과 행동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실제 여왕과 거의 무관합니다. 오늘날의 관객들은 그녀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가문 출신이었으며 이 가문의 관습에 따라 그녀의 부모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8세 때 10세 남동생과 결혼하였으며 이후에도 다른 형제와 재혼했습니다. 그녀의 유전적 특징이 질병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가계도를 마케도니아, 그리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하나세에게 거슬러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다스리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왕조를 세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의례를 받아들이고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의 프톨레마이오스 가문 구성원 중 하나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부모도 형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녀가 왕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막고 내전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어스 카이사르와 협력하여 우위를 되찾았으며 프톨레마이오스는 전투에서 패한 후 나일 강에서 익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과 공동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 나이 어린 형제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왕위를 위협으로 여긴 여동생 아르시노의 살인도 명령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왕실의 비만이 술과 빵이 풍부한 식단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발견했지만 혼혈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코가 굵고 턱 아래에 살이 걸린 둥근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선전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따라 그려져야 합니다. 시오, 소더 아이들 실종 사건 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서부 버지니아주 페이앳빌에 위치한 소더 저택이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조지 소더와 그의 아내 제니 그리고 10명의 자녀 중 9명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조지, 제니 그리고 9명 중 4명의 자녀가 탈출했지만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소더 가족은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후에도 그들은 이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소더 가족은 저택을 재건하는 대신 추모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아이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자 주변의 종료 살해 정보와 함께 5명의 아이들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16번 주 고속도로에 게시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제니 소더의 사망 이후인 1989년 이후에만 존재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이루어진 주별 및 연방 수사는 새로운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1960년대에는 한 소년의 성인 사진이 될 수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최후의 생존자인 딸과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매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14.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의 살인사건은 오랫동안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이를 둘러싼 논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리퍼학자들은 각자의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 루이스 캐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이자 영국 왕위 후계자인 알버트 빅터도 용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들 중에는 잭 더 리퍼가 질 더 리퍼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고
여성 용의자로는 메리 피어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학살한 후 1890년에 처형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전문가들은 잭 더 리퍼의 정체성이 찢겨진 126년 된 보자기 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이민자인 아론 코스민스키를 연쇄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능한 최고 수준의 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보자기에 남은 어두운 얼룩을 절개로 인한 동맥 피 묻은 흔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장 제거 및 정액 액체와 일치하는 분리된 몸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자기에서 채취된 미토콘드리아 DNA 가 에도우스의 직계 후손인 하렘 밀러와 코스민스키의 누이 메틸다의 직계 여성 후손에서 채취된 미토콘드리아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13. 세거버로우 글귀. 세거버로우 글귀는 영국 스태퍼드셔의 세거버로우 홀 지역에 있는 18세기 목자 기념물에 새겨진 문자열입니다. 니콜라 푸산의 그림. 아르카디아의 목자들. 아래에 OUSVAEVV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해독되지 않은 암호 텍스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982년 발표된 의사 역사서 성열과 성배는 푸시니 시온 기도회 회원이었으며 아르카디아의 목자들, 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타당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세거버로우 홀 담당자들은 모든 제안된 해답에 대해 의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산 대변인에 따르면 매주 5에서 6명의 사람들이 이 코드를 해독했다고 추정되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 도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제 여객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날아가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그 사라진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원은 출발 후 약 38분 후에 남중국해를 비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와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ATC의 2차 감시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으나 말레이시아 군의 주요 레이더 시스템은 원래의 비행 경로를 벗어나 말레이 반도와 안담만 해를 통과하는 것을 1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비행기는 말레이 반도 북부 페낭섬에서 서북쪽으로 230마일 지점에서 레이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모두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보잉 777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항공의 역사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후 4개월 후인 2014년 7월 17일에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에서 뛰어나게 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말레이시아 항공은 2014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으며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0일 에메리아 에어하트. 에메리아 메리 에어하트는 1937년 7월 2일 실종되었으며 1939년 1월 5일에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항공 개척자이자 작가로 대서양을 혼자 가로질러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에어하트는 다수의 기록을 세우고 상업 비행을 촉진하는 최초의 비행사 중 하나였으며 자신의 비행 모험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습니다. 또한 여성 비행사들의 모임인 99초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37년 에어하트와 항법사 프레드 누네는 세계 일주를 시도하면서 하울랜드 섬에 도달하려는 도중 중부 태평양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1937년 7월 2일 6인이 라해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후 태평양 어딘가에서 사망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에어하트와 누네는 실종 후 거의 40년이 지난 뒤에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80년이 넘은 지금도 에어하트와 누넨의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중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감한 모험과 비행으로 인해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10. 언약의 궤.
언약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종교적 유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궤는 순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로 만들어졌으며 상단에는 미처라라고 불리는 정교한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와 열왕기의 첫 번째 책에 따르면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개의 법전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따르면 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용기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신성하며 그들의 역사와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전 마야 문명의 붕괴는 7에서 9세기 사이에 메소아메리카의 남부 마야 저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야 마을들이 쇠퇴하고 버려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코누스코의 선고적 마야는 둘세기에도 비슷한 붕괴를 경험했지만 이것은 마야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남부 저지대에서의 권력 중심에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후에 북부 유카탄 지역은 번성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예술적과 건축적 양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상형 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전기가 종료된 후 치첸 이차가 마야 지역을 잠시 통일시킨 제국을 세웠습니다. 마야판과 우슈말과 같은 중심지가 번창하였으며 키체스와 키크엘의 고원 국가도 번성했습니다. 독립적인 마야 문화는 스페인인이 1697년에 침략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독립 도시국가로서 노우페텐이 이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마야인이 유카탄 반도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유산은 여전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폴락 자매의 환생. 폴락 가족은 영국 핵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와 존 폴락 부부는 자랑스럽게도 두 딸, 조안나와 제클린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7년 5월 그들의 가족은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에 무심코 차량에 치여 두 자매가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두 자매는 거의 즉시 사망하였고 그들과 함께 있던 친구인 안토니 역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을 인도하던 여성은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이후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도록 강요받은 뒤 의도적으로 그들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그 후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으로 인해 플로렌스와 존은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플로렌스는 1년 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자신들의 딸이 사망한 자녀들의 환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조안나는 이를 거부했고 환생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이전의 가족 중에는 쌍둥이가 없었고 의사는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1958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조안나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제니퍼와 질리안으로 지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플로렌스는 자신의 쌍둥이가 자녀들의 환생된 영혼임에 대한 생각을 거부했지만 결국 강력한 증거에 힘입어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들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후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자매들의 환생된 영혼을 지닌 쌍둥이들의 존재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7. 요나구니 기념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일본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 겨울에 해안을 돌아다니는 열광적인 해머헤드 상어가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987년 현지의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상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절벽으로 자르고 광범위한 평평한 수평 표면과 수직으로 선반을 이루는 거대한 기하학적 계단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포세이돈과 비슷한 신의 수행을 위한 대행진의 관람대로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구니 형성물은 대부분 모래암과 진흙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구조물이 그 아래 바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구니 기념물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거의 500피트 길이, 130피트 너비, 90피트 높이인 거대한 바위판입니다. 수면에서 기념물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약 16피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기념물이 단순히 수중의 거대한 바위가 아닌 인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다양한 세부 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것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구조물이 잃어버린 태평양 대륙무의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신비하고 약간 논란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다이버들은 여전히 상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다이빙과 역사의 결합으로 해양 속 세계의 놀라운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6. 자유의 여신상. 미국 뉴욕 항구의 자유의 섬에 자리한 자유의 여신상은 대규모의 신고 전주의 조각으로 프랑스인들의 선물입니다. 조각가 프레데릭 오구스트 바르톨디가 기획하였고 글로벌 에펠이 금속 프레임을 건설했습니다. 이 동상은 1886년 10월 28일에 세워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페노올리지스트인 에두아르 드 라브레이가 미국의 독립 성립 100주년, 미국 민주주의의 생존, 그리고 나라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1865년에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에서 프로이센 전쟁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고 1875년에 라브레이가 프랑스인들이 동상을 기부하고 미국이 위치를 제공하고 발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여 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바르톨디는 동상의 머리와 횃불을 들고 있는 팔을 완전히 기획하기 전에 그것을 완성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국제전시회에서 홍보를 위해 전시되었습니다. 5.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대화 타이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언급된 아마도 신화적인 섬 나라인 아틀란티스는 서구 철학가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약 2400년 동안 매료의 대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강력하고 발전된 왕국으로 묘사했으며 기원전 9600년경 바다 속으로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았다고 기술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플라톤의 이야기가 역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지 단순한 비유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19세기 이후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를 역사적 장소와 연관시키는 관심이 새롭게 불거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기원전 1600년경 화산 폭발로 파괴된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입니다. 1627년에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공상소설을 발표했는데 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대양의 섬에서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발전된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1882년에는 미국의 전 의원이었던 이그나티우스 L. 돈넬리가 아틀란티스 선조 세계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역사적 아틀란티스를 찾고 배우려는 작품들의 열기를 일으켰습니다. 돈넬리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 이주했으며 그들의 영웅들이 그리스 신화 힌두교,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영감을 줬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돈넬리의 이론은 20세기 초의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대중화되고 발전되어 현대 뉴에이지 신념에 종종 편입되었습니다. 때때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근원이 될 만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장소는 크리티 섬의 민호화 문명의 붕괴를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천년기 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된 반침몰된 칼데라인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입니다. 4. 안티키테라 기계. 115년 전 한 고고학자가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해역에서 발견된 2000년 된 선박의 유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보물에는 아름다운 귀중품 그릇, 보석, 그리고 고대 철학자의 청동 조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벽난로로 크기의 케이스에 장착된 일련의 황동 기어와 다이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은 안티키테라 기계로 알려져 있었고 그것의 고대 그리스 기술과 신비로움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스 조각과 같은 잠수함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해상 주제의 다이브 바나 잿더리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의 잔해는 썩은 나무 상자에 껴있는 부식된 황동 기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를 조사해보면 최소 20여 개의 기어가 정교하게 쌓여 있고 마치 명장의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조각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16세기에 날짜를 매길 수 있는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치가 시계, 달력 또는 계산 장치임은 즉시 명백했지만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어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달력 월에 따라 하늘의 행성과 별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추론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이룩했는지는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 타오스 소리. 뉴멕시코의 타오스는 많은 유명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줄리아 로버츠, 데니스 호퍼, D.H. 로렌스, 알도스 헉슬리, 도널드 럼스펠드 등이 그 중에 속합니다. 타오스는 작고 한적하며 예술적인 커뮤니티로 알 수 없는 기원의 주거용 낮은 소리가 있다는 이상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를 타오스 소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 현실적인 것부터 환상적인 것까지, 심리학적인 것부터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양합니다. 마약 중독자의 고착화, 정부의 비밀 마인드 컨트롤 실험, 지하 UFO 기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타오스 소리의 원인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보고하는 타오스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소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은 저음이나 소리로 묘사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D.B. 쿠퍼, 50년 전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댄 쿠퍼, 별명 D.B. 쿠퍼가 기록된 역사 중 가장 장관적인 강도 중 하나를 치루었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그는 비행기를 납치하고 20만 달러를 훔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는데 그 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북서 오리엔트 항공 305편 보잉 727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쉬운 여행으로 예상되었으며 D.B. 쿠퍼는 처음에는 보통의 비즈니스 여행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도 D.B. 쿠퍼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떻게 절도를 저질렀는지, 1. 요르단의 페트라, 붉은 바다와 사해 사이에 위치한 이 나바테인 상업도시는 선사 시대부터 살아오며 아랍, 이집트, 시리아 사이의 중요한 교차로로 기능했습니다. 페트라는 바위에 반 새겨지고 반 건축된 도시로 동굴과 협곡으로 가득 찬 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동양 전통이 헬레니스틱 건축과 공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나바테인 로마, 비잔틴 시대 동안 물관리 체계는 탁월하게 설계되어 주변 환경에서도 광범위한 정착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지배적인 붉은 사암 지형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큰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은 아직 우리에게 숨어 있을 것입니다. 드론 영상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특이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